2016년 12월 8일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새벽부터 비가 내리던 이날은 점심이 지나도록 그치지를 않았다고 하는데요. 겨울이 막 다가오느라 날씨도 추웠고 겨울 비까지 내린 탓에 실제보다 체감 온도가 더 낮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인천 부평구의 하천인 굴포천이라는 곳에서는 추운 날씨임에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환경미화원이었죠. 이들이 오늘 청소하는 곳이 바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부천을 가로질러 흐르는 굴포천 주변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일찍 시작된 작업은 12시가 넘어서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천 주변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버린 과자 봉지나 음료수병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것이었고, 가끔씩 부피가 큰 가구나 폐 가전제품들을 큰 봉투나 여행용 가방에 담아버리는 이런 큰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이날도 굴포천 일대에서는 꽤 많은 양의 쓰레기들이 수거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모아진 쓰레기들은 집화장에 보내져서 분류된 뒤에 매립지로 이동되거나 소각장으로 보내지게 된다고 합니다. 환경미화원 중 한 명인 67세 황 씨도 이날 하천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집화장으로 보내고 당일 일을 마쳤어요. 그리고 점심 식사와 술 한잔을 하기 위해 식당으로 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황 씨는 이날따라 묘하게 신경 쓰이는 일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 때문에 하루 종일 신경이 쓰였고 일이 다 끝났지만 쉽게 발을 뗄 수가 없었던 거죠. 꽤 부피가 커 보이는 쓰레기를 담은 마대자루였는데요. 이 마대자루들은 일주일 전에 주변에서 수거한 뒤 아직 소각장에 보내지지 않았고 굴포천 주변 집화장에서 계속 보관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대자루들이 이곳에 온 후로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황 씨나 다른 미화원들은 집화장 한쪽에 마대자루들을 쌓아둔 후 넘어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세워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 하나의 마대자루가 유독 매일 아침마다 바닥에 떨어지고 있던 것이었죠. 지지대를 아무리 고쳐 세워봐도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제까진 별 신경 쓰지 않고 매일 떨어지는 마대자루를 다시 쌓아 올렸지만 이날따라 황 씨는 어김없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마대자루가 계속 신경이 쓰였다고 그래요. 동료들은 어서 식사하러 가자는 말을 꺼냈지만 황 씨는 매번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마대자루가 너무 이상해서 안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세히 보니 겉으로도 이상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요. 자세히 보니 겉으로도 이상한 점이 한두 군데는 아니었습니다. 입구는 유난히 다른 자루들에 비해 꼼꼼하게 묶여 있었고 처음 수거됐을 때와는 다르게 안에 있는 내용물의 둥근 모양은 날이 갈수록 부피가 늘어난 것 같이 보였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황 씨는 서둘러 동료들을 불러 모았죠. 그리고 다 같이 자루를 살펴보던 동료들도 이 안에 무언가 수상한 물건이 들어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동료들까지 이상한 점을 느끼자 안을 확인해보고 싶어진 황 씨는 마대자루를 묶고 있는 끈을 풀게 됩니다. 그 안에는 황 씨와 동료들이 생각지도 못한 것이 담겨 있었어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패되고 있는 여성의 시신이었죠. 황 씨는 그동안 매일 시신이 들어있는 마대자루를 쌓아 올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자루 속에 들어있는 이 시신은 누구이며 언제부터 이곳에 유기되었던 것일까요? 이번 범죄사건 파일은 2016년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굴포천 유수지에서 발견된 신원미상의 여성 변사체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에 따라 여성의 신원을 알아낼 근거가 되는 몇 가지 특징이 나왔는데요. 피해자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혈액형은 B형이었습니다. 머리는 발견 당시 밝은 노란색으로 염색한 상태였고요. 경추와 늑골이, 경추는 목뼈고 늑골은
상반신을 감싸고 있는 갈비뼈 전체를 말합니다. 일부 골전된 흔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생전에 다친 것인지 아니면 사망 후에 부러진 것인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부검 결과 중 경찰들이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본 부분은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이 시신의 사인이었습니다. 타살 여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피해자의 사인은 타살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든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초기 국과수에서 실시한 부검 결과였어요. 이 정도 정보만으론 수사하기에 충분한 단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그랬죠. 피해자의 신원 확보가 가장 시급했는데 그럴 만한 단서나 증거는 너무나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시신의 상태는 지문 채취가 힘들 정도로 온몸이 부패가 진행돼 버렸고 여성의 치아 모양과 일치하는 치과 기록도 나오지 않았어요. 경찰은 시신 발견 몇 달 전에 실종 기록까지 모두 검토해봤지만 변사이자의 것으로 보이는 실종 신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치과의사 출신의 국과수 법의관에게 피해 여성의 대략적인 몽타주 제작을 요청했고 시신의 치아 모양과 두개골 형태 등의 바탕을 가지고 피해자의 생전 모습에 대한 대략적인 몽타주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 사진이 당시에 제작된 몽타주인데요. 경찰은 이 몽타주와 함께 시신이 입고 있던 옷으로 신원 제보에 대한 전단을 만들어 인천과 부천 일대에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발견된 지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 이 여성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제보 전화는 걸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변사체의 신원을 밝혀내지 못하게 되자 담당 경찰들은 수사 방향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능한 모든 가설을 세워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증거들을 찾는 막연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 가지 이상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죠. 이번 굴포천 시신 유기 사건이 어쩌면 이전에 벌어진 적이 있는 연쇄살인 사건의 일부가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미제 사건 중 신정동 연쇄 성폭행 살인 사건이 있는데요.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어 있었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의 소행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에서 보였던 범인의 특이한 노끈 매듭법이 이번 굴포천 변사체 사건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유기한 것은 비슷하지만 두 사건이 크게 관련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예요. 여성의 신원에 대해 치과 기록이 없고 시신 발견 이후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제보 전화도 없는 것을 보면 아마 피해 여성은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건너온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가능해지죠. 특히 실종신고나 신원 확인 과정에서 그 어떤 기록도 찾을 수 없었던 것을 보면 아마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이 몰래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던 불법 체류자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실종신고나 제보 이후 자신들까지 조사가 시작될까봐 피해자의 신원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변 지인들이 신고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가장 신빙성이 있는 또 다른 가설로는 범인이나 피해자는 2011년과 2012년 사이 인천시 부평구에 살았을 것이라는 추측인데요. 당시 사체를 담았던 이 마대자루는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배포되었던 것이죠. 부평구 주민센터에서만 유통이 되었고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는 마대자루라고 합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도 부평구청의 관할 지역이라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설득력이 가장 높은 가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불명확한 것은 이 사건이 타살인가 아니면 자의에 의한 사망인가 사고사인가 하는 점이죠. 국과수에서 발표한 직접적인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어요. 일산화탄소 중독은 불이 난 화재 현장이나 보일러가 없는 집에서 연탄을 사용할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있다면 자동차 안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번개탄을 태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사망 원인이 타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고사나 자살의 가능성이 있다면 사망 후 불법 체류 중인 지인들에게 발견이 돼서 시신을 유기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타살의 가능성도 존재는 하죠. 하지만 100% 살인사건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살인을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누군가가 여성의 시신을 하천에 유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살해했다는 확실한 증거나 정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 시신을 유기한 사람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살인 용의자로까지 보기는 힘든 상황이죠. 이번 굴포천 시신 유기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2015년에 일본에서 벌어졌습니다. 2015년 5월 31일 일본 도쿄의 도쿄역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변사체가 여행 가방에 담긴 채 물품 보관함 안에서 한 달간 방치되다가 영무원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는데, 변사자는 약 70세에서 90세 사이로 추정되는 고령의 여성으로 베이지색 가디건을 입고 있으며 가방에 집어넣기 쉽도록 반으로 접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망자도 눈에 띄는 외상은 없었지만 약 한 달간 가방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부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다고 그래요. 이 외에도 키가 140cm 정도의 마른 체형이고 허리가 굽어 있다는 것과 약 30cm 길이의 백발이라는 것, 그리고 손가락에는 관절염을 앓은 흔적이 있다는 특징들이 발견됐지만, 이 사건에서도 굴포천과 마찬가지로 사망자의 신원을 알아내기에는 정보들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은 사건을 경시청에 넘겨 수사에 착수했지만 역시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했죠. 유일한 단서인 여행 가방도 이미 오래전에 단종된 구형 모델이라서 이것을 구입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내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일본 경찰도 변사자의 신원 파악과 동시에 시신을 유기한 범인을 찾는 데 수사를 집중했습니다. 변사자의 몽타주를 시신이 발견된 장소와 주변 역에 붙여뒀고 여성의 유품을 언론에 공개해서 제보를 받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수사는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서 아직까지 제보에 의존한 수사만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굴포천과 조금 다르게 시신을 유기했을 것으로 보이는 조금 더 명확한 용의자들이 있었는데요. 변사자의 유가족들이었죠. 일본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장례 비용을 준비할 여유가 없는 유족들이 사망자의 시신을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 유기했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무연고 처리가 되어서 나라에서 국가장례를 치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유가족들이 이러한 점을 노리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만 하고 있는 상태죠. 이 사건이 벌어진 지 3년이 지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시신을 유기한 범인보다도 변사체의 신원조차도 확인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두 사건이 굉장히 이런 점에서 유사하죠. 두 사건 모두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시신을 유기했는지는 추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정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시신을 유기한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변사체의 신원 확인이 가장 시급하죠. 그러고 보니 두 사건 사이에는 공통점이 하나 보이는데요. 시신을 유기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가장 유력한 사람이 사망자와 가까운 지인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도 추측뿐이고, 주변인을 찾으려면 역시 사망자의 신원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이 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두 사건은 영원히 살인 사건인지도 모른 채 덮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2016년 12월 8일 인천 굴포천에서 발생한 신원 미상의 시신 유기 사건 파일이었습니다.